최근 재건축한 반포의 한 아파트 단지에 미국 여성이 있습니다. 한숨을 푹푹 쉬며 아파트 입구에서 서성이고 있는데요. 갑자기 누군가 다가와 그녀를 구석으로 데려가기 시작합니다. 도착한 그곳에서 그녀는 여기가 한국이 맞냐며 머리를 쥐어뜯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여성에게 어떤 일이 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 살고 있는 캐서린이라고 합니다. 저와 남편은 미국에서 컨설팅 회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세계적으로 마케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특히 싱가포르와 일본에서 마케팅을 주로 하고 있어요. 저와 남편은 남들보다는 빠른 성공을 이루어서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수영장과 테니스장이 딸린 대규모 저택과 노후를 준비하려고 건물도 몇 채 사놨었죠.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지내던 어느 날 저희 부부에게 기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밥맛이 없고 속이 메스꺼려 병원을 찾았는데 임신했다고 하더군요. 매일 밤 아기 이름은 뭘로 정할지 남편과 이야기하며 설렘을 가득 안고 잠에 들었었죠. 그런데 임신 10주 차에 검진을 받으러 산부인과에 갔다가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유산이 되었다는 소식이었죠. 게다가 자궁경부가 닫혀있는 상태에서 유산이 되어서 태아가 자궁 내에 남아있기 때문에 수술로 태아와 태반을 제거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유산을 슬퍼할 틈도 없이 수술대 위에 올랐습니다. 수술은 잘 마쳤지만 그 이후로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렸습니다. 다행히 남편의 헌신으로 우울증을 극복했지만 길거리에서 부모와 함께 놀고 있는 아이들을 볼 때면 눈물이 나오는 걸 멈출 순 없었죠. 다시 아이를 갖기 위해 남편과 갖은 노력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유산의 후유증인지 임신이 되지 않더군요. 그래도 하늘이 무심하진 않았는지 40을 바라보던 나이에 갑자기 헛구역질이 올라오더라고요. 저는 설마라는 마음과 함께 임신 테스트기를 해보았는데 2줄이 나왔어요. 바로 저는 남편에게 전화를 해서 이 사실을 알렸더니 평상시 감정 표현이 무뎠던 남편은 환호를 질렀어요. 저는 그렇게 다시 한번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전과 같은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몸 관리에 힘썼습니다. 임신은 생각보다 정말 힘들더군요. 음식을 먹을 때마다 헛구역질도 나오고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뱃속의 아이는 자라서 움직임도 상당히 제한적이었어요. 그렇게 출산일이 다가왔고 드디어 세상에 저희 부부의 아이가 나오기 위해서 강한 진통이 시작되었어요. 제가 초산이라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습니다. 제 몸도 이미 나이가 있어서 약해져 있던 터라 출산에 걸리는 시간이 20시간이나 걸렸는데요. 그렇게 아이는 세상 밖으로 나왔고 저는 몸이 녹초가 되었어요. 하지만 아이는 상태가 좋지 않아 바로 인큐베이터로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남편은 걱정하지 말라며 제 손을 꼭 붙잡아주면서 제 곁을 지켜주었어요. 다행히도 아이의 상태는 괜찮아졌고 저와 저희 아이를 걱정하던 남편도 한시름 놓았습니다. 저는 바로 산후조리원으로 들어갔고 그곳에서 아이와 저는 건강을 회복할 수 있었어요. 아이의 이름은 리사로 지어주었어요. 저희는 어렵게 가진 아이인 만큼 정말 리사에게 잘해주었어요. 하지만 아이를 키운 경험이 없었기에 서투른 것 투성이었죠. 아이가 새벽에 일어나서 울기 시작하면 무엇 때문에 우는지 몰라서 저는 곁에서 리사에게 울지 말라며 같이 울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리사는 정말 올바르게 잘 자라주었어요. 정말 소중한 아이라 등교와 학교 때도 매일 제가 데려다 줄 정도였죠. 그렇게 성인이 된 리사는 여행을 다녀온다고 말했어요. 이제 성인이 되었으니 가는 건 딸아이의 자유지만 너무 걱정되는 게 부모의 마음 아니겠어요. 그래서 같이 가자고 하였으나 오로라는 혼자서 여행을 해보는 게 자신의 꿈이었다며 완강하게 말하더군요. 어디에 여행 갈 거냐고 물었는데 아시아권에 다녀오고 싶다고 말을 하더군요. 아시아권이면 저희 회사랑 교류하는 회사로 있으니 다행이다 싶었는데 일본과 싱가포르도 가지만 중국과 한국도 가겠다는 말에 전엔 극구 말렸었죠. 왜냐하면 중국은 치안이 안 좋기로 유명하고 한국은 아직 전쟁이 끝나지도 않은 휴전 국가이기 때문에 위험하다고 말렸습니다. 하지만 리사는 누구를 닮았는지 고집이 정말 세더군요. 그래서 대신 하루에 한 번씩 꼬박꼬박 연락하는 조건으로 보내주었죠. 그렇게 3개월 동안 아이는 아시아권을 돌아다니면서
하루도 빠짐없이 저한테 연락했어요. 귀국이 일주일 정도 남았을 때 리사에게 연락이 왔어요. 그날도 다른 날과 변함없이 안부를 물었고 통화를 끊으려고 했는데 할 말이 있다고 말하더군요. 자신에게 남자친구가 생겼는데 미국에 돌아갈 때 같이 가기로 해서 저희에게 소개를 해주고 싶다고 말이죠. 저는 너무 깜짝 놀랐어요. 지금까지 남자친구를 한 번도 소개시켜준 적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리사는 지금 만나고 있는 남자친구와 진지한 관계로 만나고 있다고 말을 하더군요. 내 아이를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 게 놀랍기도 하면서 반갑기도 했어요. 그렇게 리사는 미국으로 귀국하였고 리사의 남자친구는 일정이 있어서 다음 주에나 온다고 하더군요. 저는 너무 궁금했습니다. 리사의 마음을 훔쳐간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그렇게 저희 부부는 집 정리를 하면서 손님 맞을 준비했습니다. 그래도 예비 사위가 될 수도 있는 사람이기에 저는 어떤 음식으로 대접할지 고민도 하고 남편은 미뤄두었던 정원 정리도 했습니다. 그렇게 예비 사위가 온다는 날이 되었고 남편은 그래도 술이 빠지면 안 된다며 술을 사러 나갔고 저는 음식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갑자기 초인종이 울렸고 시계를 봤는데 아직 올 시간이 안 되었는데 하면서 문을 열었는데 동양인 남자가 서 있는 거예요. 갑자기 그는 저에게 90도로 허리를 숙이더니 유창한 영어로 처음 만나서 반갑다며 인사를 하는 거였어요. 저는 너무 당황해서 머뭇거리고 있었는데 뒤에서 딸이 와서 소개시켜 주더라고요. 이 사람이 자신의 남자친구라며 말이죠. 뒤이어 남편은 술을 가지고 도착했는데 그이도 당황했죠. 동양인 남자는 인상 좋은 웃음을 지으면서 저희에게 처음 만나 뵈서 정말 반갑다고 말하더군요. 저와 남편은 설마 동양인일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었기에 억지로 웃음을 지으며 반갑다고 말은 했었죠. 리사는 남자친구를 소개시켜 주었는데요. 그의 이름은 박건우이며 나이는 29살이라고 했습니다. 그러고는 컨설팅 및 마케팅이 전공이라고 하더군요. 저희 부부도 컨설팅 회사를 운영하고 있으니 어느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냐고 물어봤는데 한국에서 나름 유망한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다고 했어요. 조금 신기했지요. 저희와 같은 계열의 사람이라 잘 알기도 했지만 걱정도 되었습니다. 컨설팅 쪽 일은 항상 끊임없이 증명해내야 함으로 받는 스트레스는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렇기에 우리 딸을 소홀히 대할까봐 걱정이 들긴 했었지만 대화를 몇 마디 해보니 사람은 괜찮아 보였습니다. 그렇게 남편은 대화 내내 한마디 없다가 드디어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렇다면 한국에서 일을 한다고 들었는데 둘은 어떻게 결혼할 생각이냐고 물어봤어요. 딸의 대답은 저와 남편에게는 너무나 충격이었어요. 나중에 말하려고 했는데 아버지께서 물어보시니 말한다면서 결혼식은 미국에서 올릴 예정이고 거주는 한국에서 할 생각이라고 말하더군요. 그 말에 저는 정말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더군요. 어떻게 우리랑 한마디 상의도 없이 혼자서 그런 결정을 내릴 수 있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저는 너무 화가 나서 여행 간다는 너의 의사를 존중해 주었고 해달라는 거다 해주었는데 어떻게 너는 우리랑 한마디 상의도 없이 결혼이라는 큰 문제를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 있냐고 아이를 다그쳤습니다. 그 상황에 저와 리사는 감정 싸움으로 번질 것 같아 남편이 말리더군요. 그 후에도 리사는 마음은 변치 않았고 그 둘은 미국에서 결혼식을 올렸어요. 저는 마지막까지 거주를 미국에서 하면 안 되겠냐고 딸 아이를 설득했지만 마지막으로 부탁한다며 거절했어요. 결국 저와 남편은 딸 아이의 선택을 존중하기로 했지만 편치 않았어요. 리사가 떠나기 전까지 밤마다 울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딸 아이는 그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식사 자리에서는 사위와 웃음을 주고받으며 행복해 보였어요. 그렇게 한국으로 떠나기 전날에 딸 아이가 저와 남편을 찾아왔어요. 엄마랑 아빠한테 정말 고마웠고 지금까지 받은 사랑 너무 감사하다고 말하면서 자신이 한국에 가도 2달에 한 번씩은 오겠다며 말해주었어요. 그 말에 저는 리사가 진심으로 행복할 수 있다면 그것이 한국으로 가던 미국에 남아 살던 뭐가 중요하겠느냐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다음날 리사는 한국행 비행기에 탑승하고 미국을 떠났습니다. 남편은 딸을 보낸 제 모습이 너무 안타까웠는지 저에게 신경을 많이 쓰는 게 느껴졌습니다. 나에겐 전부였던 딸이 하루아침에 제 곁을 떠나니
정말 우울하더군요. 하루하루 일상을 보내다 보니 딸과 사위가 오는 날이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딸과 사위를 맞을 준비를 하게 하였고, 딸과 사위는 미국에 도착해서 4박 5일 동안 정말 알차게 보냈어요. 그렇게 대화하다가 문득 어떻게 지내는지 너무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그런데 들려온 대답은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딸과 사위는 지금 아파트에서 둘이 살고 있다고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아파트라뇨? 미국에서는 돈 없는 서민들이 임대로 거주하는 곳이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저희 부부도 처음에 결혼했을 때 아파트로 시작했다가 사업이 잘 풀려서 바로 주택으로 이사를 했을 정도니까요. 그래서 아파트는 서민들이 사는 곳 아니냐며 따져 물었어요. 그러자 리사는 미국과 한국은 주거 문화가 다르다며 저를 안심시키려고 했지만 저는 딸아이가의 상황을 모면하려고 거짓말하는 거로밖에 안 들렸어요. 어떻게 내 딸을 그런 곳에 살게 할 수 있는지 사위가 원망스러워지기 위해 시작했어요. 분명 한국에 가면 남부럽지 않게 리사와 지내겠다고 약속했었는데 갑자기 리사가 가여워 보이기 위해 시작했어요. 만약 한국으로 가지 않고 미국에서 살았다면 좋은 집은 얼마든지 해줄 수 있었는데 굳이 한국으로 가서 안 겪어도 될 일을 겪는 딸이 불쌍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딸에게 주소를 알려달라고 하고 한국에 대해서 알아보았어요. 하지만 역시나 한국은 전쟁 이후 빠른 발전을 이뤄냈지만 그만큼 빈부격차도 아주 심하다고 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사위 녀석도 마케팅 회사에 나와서 이번에 창업했다는 소식을 들어서 아직은 스스로 먹고 살기는 힘들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딸이 떠나기 전날 전엔 딸에게 한 번 더 물어봤어요. 지금이라도 미국에 돌아와서 산다면 집과 차는 해줄 테니 사위를 데리고 미국에 와서 살라고 했지만 딸은 웃으면서 사위도 돈 많이 벌고 먹고 살만하다며 거절했어요. 아니 돈도 잘 번다는 사람이 도대체 왜 아파트에 사냐고 따져 물었지만 딸은 아파트에 사는 게 절대 가난한 게 아니며 심지어 부자들이 오히려 아파트에 산다는 어처구니 없는 소리를 하길래 그럼 너희 부부가 한국에 돌아갈 때 따라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딸과 사위와 함께 저는 한국행 비행기에 탑승했습니다. 그렇게 12시간의 긴 비행 끝에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인천공항에 도착해서 정말 너무 깜짝 놀랐어요. 도착하니 저희를 반겨주는 로봇이 있더라고요. 로봇은 인천공항 내부의 모든 정보뿐만 아니라 한국의 날씨, 관광지, 먹거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었어요. 12시간의 비행이 너무 피곤해서 사위에게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위 녀석의 대답에 제 귀를 의심했어요. 지금 저희가 있는 곳에서 커피를 주문하면 로봇이 배달을 해준다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그 말이 믿기지 않아서 이 녀석들이 저한테 장난을 치나 싶었는데 곧이어 로봇이 커피 3잔을 저희한테 배달하는 게 아니겠어요? 핸드폰으로 주문하면 배달을 해주는 앱이 있다는 말에 저는 놀랐죠. 그렇게 커피를 마시며 잠시 쉬었다가 버스를 타기 위해 일어섰습니다. 그런데 버스 승강장으로 계단을 내려가고 있던 바로 그 순간 저는 발을 잘못 내디뎌 계단에서 미끄러지게 됐어요. 다행히도 옆에 있는 안전바를 잡아 신체에 부상은 없었으나 저는 저에게 가장 소중한 난시용 안경을 발로 밟아버리는 대형 사고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고된 업무로 컴퓨터와 서류에 파묻혀 난시라는 증상을 갖고 있던 저에게 난시용 안경은 팔과 다름없을 만큼 소중했고 안경이 손상된 바로 그 순간 저의 눈에는 모든 사물이 2개로 보이기 시작했어요. 난시용 안경이 없으면 일상생활은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입니다. 설상가상 저는 여분의 난시용 안경을 지니고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너무나 당황스럽고 앞이 잘 보이지 않아 정확히 걸을 수조차 없었답니다. 사실 저의 난시용 안경은 미국에서 특수 제작으로 6개월에 걸쳐 제작했었던 것이었기에 좌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때 저의 상황을 파악한 사위가 저의 손을 이끌고는 서둘러 어딘가로 데려가기 시작했어요. 앞이 보이지 않는 저는 사위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상하게도 사위는 공항 안의 평범한 안경점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순간 저는 미국에서 6개월이 걸려서 만든 난시용 특수 안경인데 여길 왜 들어오냐면서 화를 냈는데 사위는 잠깐 있어보라며
안경점 한국인 직원에게 사정을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제 눈앞에서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사위는 저에게 한국의 안경점에서는 특수한 난시용 안경도 1시간 정도면 완성이 가능하다며 바로 저에게 시력 검사를 받으라고 했고, 저는 믿을 수 없어 사위의 손을 뿌리치며 그게 무슨 소리냐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알고 봤더니 한국에서는 말도 안 되는 안경 압축과 특수 제작 렌즈의 기술이 있어 미국에서는 6개월이 걸리는 난시용 안경도 단 1시간이면 만들 수 있었고, 심지어 안경점에 있던 한국인 안경사는 근래 난시인 사람들이 많아 난시용 표준 안경도 이미 제작이 되어 있다고 하며 급하다면 20분으로도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한국인 안경사분에게 휴대폰 번역기를 통해 미국에서는 6개월이 걸렸는데 지금 장난치는 것이냐며 질문을 해버렸습니다. 하지만 안경사는 슬며시 미소를 짓더니 즉시 저를 앉히고 시력 검사를 진행했고, 실제로 약 30분 뒤 저의 시력에 딱 맞는 맞춤 난시용 안경을 건네주셨습니다. 더욱더 저를 놀라게 했던 것은 한국에서 만든 난시용 안경을 쓰는 순간 미국에서 제작한 안경과는 비교도 되지 않듯이 세상이 생생하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두꺼운 렌즈 압축으로 인한 두통까지 아예 없었기 때문인데 저는 한국의 대단한 안경 제작 기술력에 감탄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안경을 맞추고 버스에 탑승했는데 한국이라는 나라는 정말 저를 또 당황하게 만들더군요. 탑승할 때조차 핸드폰을 이용하여 QR코드를 찍기만 하면 좌석을 스크린에서 알려줄 뿐만 아니라 좌석마다 스크린이 설치되어 있어 이동 시에 핸드폰과 연동해서 사용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또한 좌석마다 핸드폰 충전기가 배치되어 있었고 버스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무료 와이파이도 있었어요. 그렇게 저는 딸과 사위의 집에 편하게 갈 수 있었어요. 저희는 그렇게 아파트 앞에 도착했는데 저는 정말 목이 아팠습니다. 건물을 올려다보는데 한참을 올려다봐야 아파트의 끝이 보였고 마치 놀이동산에 온 것처럼 입구는 정말 웅장했습니다. 딸과 사위가 앞장서서 수많은 아파트 사이를 걸어가는데 정말 아파트 안에는 폭포도 있었고 소나무는 정말 가는 곳마다 심어져 있었어요. 얼마나 넓었으면 조깅 트랙까지 설치되어 있더군요. 그뿐만이 아니라 아파트의 내부조차 너무 고급스러웠기에 깜짝 놀랐습니다. 벽은 대리석으로 되어 있고 엘리베이터는 정말 빠르더군요. 그렇게 저는 딸 아이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정말 미국에서 저랑 남편도 상류층에 속하기 때문에 어디 가서 놀라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근데 정말 딸 아이의 집은 너무나 놀라웠어요. 인테리어를 어떻게 이렇게 고급스럽게 할 수 있는지 신기했죠. 조명은 정말 고급스럽고 깔끔하게 해놨을 뿐만 아니라 히든 도어라는 문은 신기하게도 마치 벽과 문을 구분할 수 없는 것처럼 특색 있게 해놨더라고요. 바닥에 있는 대리석은 집안을 화사하게 만들어줬어요. 그리고 부엌은 정말 제가 당장이라도 요리하고 싶을 만큼 이쁘게 잘 해놨더라고요. 저는 반성했어요. 딸 아이는 아파트가 서민들이 사는 곳이 아닌 부자들도 산다는 말을 믿을 수 없었지만 정말 와보니까 알겠어요. 부자들은 오히려 아파트에 살겠구나 싶었죠. 거실에서 바라보는 야경은 정말 환상적이었죠. 한강을 바라보면서 그 주위의 높은 건물들이 뷰를 망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조명이 되어 이쁘게 빛나는 게 바라보고만 있어도 스트레스가 풀리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집 구경을 마치고 저녁 시간이 되어서 저녁을 먹어야 할 것 같아 딸 아이에게 요리 솜씨 좀 보자고 했지만 딸 아이는 말하더군요. 집에서 해먹지 않고 룸서비스를 자주 이용한다며 갑자기 메뉴판을 저에게 보여주더라고요. 집에서 무슨 메뉴판을 가지고 있나 싶었는데 알고 보니 아파트 자체에서 음식을 만들어서 룸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말해줬어요. 저는 이제 놀랍지도 않았습니다. 공항에서 커피도 배달해주는 로봇이 있었는데 하고 말이죠. 그렇게 음식이 도착했고 정말 고급스럽게 포장돼서 왔어요. 마치 정말 5성급 호텔에서 음식을 주문하는 느낌을 받았죠. 그제야 저는 정말 마음을 놓았습니다. 그러고는 제 속내를 사위 녀석과 딸에게 말했죠. 사실은 너희 부부가 아파트에서 산다고 했을 때 사위 녀석을 조금 원망했다고 털어놨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는 아파트에서 산다고 하면 서민층이라고 생각하는 게 너무 일반적이었기 때문에 처음에 딸을 한국에 데려가서 남부럽지 않게 살게 해주겠다고 하는 말에 믿고 보내줬었는데 너희가 지내는 곳이 아파트라는 말을 들었을 때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줄 알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사위는 자신이 더욱 신경 쓰지 못한 게 죄송하다며 다음날 딸과 함께 밖에 놀러 가자고 저를 위로해 주었어요. 그렇게 다음날 저와 딸아이 부부와 함께 한강이라는 곳을 가서 라면이라는 음식을 먹었는데 정말 환상적이더군요. 그렇게 값싼 음식이 그런 맛을 낼 수 있다는 게 놀라웠어요. 밥도 먹고 한강에 누워서 자연을 바라보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시간을 보내다가 사위 녀석이 유람선이라는 걸 예약했었어요. 한강을 따라서 운행하는 선박인데 한강의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할 수 있다고 설명했어요. 유람선에 탑승하고 저는 정말 잊지 못할 아름다운 경험을 했습니다. 그곳에서 보는 한강은 집에서 보는 한강과는 정말 또 다른 아름다움이 있었고 다리를 지날 때마다 분수쇼를 해주는데 정말 그때만큼은 어린아이로 돌아간 것처럼 좋았습니다. 그렇게 좋은 추억을 만들어준 사위 녀석을 고맙게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죠. 딸과 사위가 저를 지극정성으로 돌봐주어서 한국에서의 다양한 맛과 경험을 즐기면서 미국으로 돌아갔어요. 저는 돌아가자마자 남편에게 이 모든 것을 말했는데 역시나 믿지 않더군요. 저는 그래서 이번 겨울에 남편과 함께 한국으로 가는 일정을 짜고 있는데요. 너무 기대됩니다. 남편이 놀랄 생각하면 벌써 입가에 웃음이 지어지네요. 지금까지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아직 외국에서는 한국의 문화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정말 많은데요. 한국의 인식이 좋아지는 그날까지 저는 해외 감동 사연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연을 듣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